자, 16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대도시권의 구조라고 나오는데 선생님 절반만 그릴게요. 자, 당연히 대도시권이니까 중간에 뭐가 있냐면 중심도시, 대도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 대도시권이니까 생활권이라고 할 때는 보통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까지를 생활권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까지가 지금 대도시권이고요. 자, 그 바깥쪽은 날마다 출퇴근을 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 그러니까 주말에 주말 농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가끔 놀러 가거나 주말 생활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안쪽이 중요하죠. 또 여기 봤더니 이제 대도시에서부터 그 주변 지역을 뭐라고 지금 표기해놨냐면 교외 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자, 교외 지역 앞에서 말했었죠. 교외화. 자, 그래서 이 교외 지역은 어떤 의미냐면은 행정구역은 대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서울은 아니야. 근데 여기는 과천이라든지 뭐 분당이라든지 행정구역만 다르지 서울하고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런 서울 가까운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교외 지역이라고 불러요. 행정구역만 다르지 그냥 대도시하고 거의 하나가 되어버린 지역. 자, 그 다음에 그 바깥쪽으로 가면 대도시 영향권이 있는데 그냥 대라고만 적을게요. 자, 이제 과천에서 더 멀리 가면은 논이랑 같이 나타나고 막 산도 많아지고. 근데 서울이랑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풍경은 농촌 풍경이지만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지역. 겉모습은 농촌이지만 서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이 대도시 영향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멀어지면 배후 농촌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겉모습도 농촌이고요. 사람들도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아요. 단 굳이 출퇴근을 하자면 할 수 있는 지역. 오케이? 또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도시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출퇴근이 가능한 최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뭐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면 165페이지로 갈게요. 화가 맛있는데? 자, 165페이지 보면은요, 대도시 주변 농촌의 변화, 근교 농촌이란 말이 나오죠. 근교 농촌. 자, 이거 앞에서 이미 내용 정리를 한번 했던 부분이에요. 1학기 때. 물론 98%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이 규모가 작을 때, 1960년대에는 이 주변에 이동도시도 없고, 그 다음에 교통이 불편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서울 근처라 하더라도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심지어 여기 강남 지역 있죠. 1960년대에는 다 논하고 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전라도나 경기도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다 병사 짓고 있고 완전히 농촌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서울이 대도시가 되면서 인구가 커지면서 대도시권 형성이 되면서 서울 주변 경기도는 평범한 농촌하고 좀 달라졌죠. 그렇잖아.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완전 시골에 대표적으로 전라도에 가면 정읍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여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완전 깡촌이야. 자, 선생님 집 앞에 가면, 집 동네에 가면 정말 마을 앞에 논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다음 로드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런 데도 사람이 사는구나. 근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경기도 지역은 똑같이 농사를 짓더라도 여기랑 여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라도 지역, 여기를 갖다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업지역 있잖아요. 그걸 그냥 전통 농촌이라고 불러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벼농사 짓는 건 똑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고,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런 동네들 있잖아. 자, 그에 비해서 경기도는 대도시 가까운 곳이죠. 이런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까울 근자, 이 교가 대도시를 뜻한다고 했죠.
대도시하고 가까운 농촌 지역이더라. 분명히 두 개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거 가끔 수능에서도 비교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근교 농촌 지역은, 경기도 지역은 인구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시골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용어 중에 겸업 농가라는 게 있어요. 겸업 농가. 겸업 농가가 뭐였죠? 이거 제대로 그 가족이 위한 자, 집안 사람이 전부 다 한 가지 산업에만 종사한다. 전업.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농사 짓는데 아버지는 공장에 다니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산업에 종사한다. 겸업. 겸업 농가의 비중은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높다 낮다? 맞다. 높다. 아, 죄송. 죄송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땅값이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면서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 안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랬죠. 시설 재배를 많이 하더라. 자, 중요한 용어. 자,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 같은 시설 재배는 애들이 무슨 뜻인지 다 아는데 그런 거 없이 맨 땅에서 농사 짓는 거. 아무런 시설 없이 그냥 맨 땅에서 벼농사 짓고 맨 땅에서 배추 농사 짓고 그런 재배 방식을 뭐라 그래요? 시설 재배하고 상대되는 개념. 시설 재배하고 상대되는 개념. 맨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자, 이 단어도 말아주세요. 수능에서도 나올 만한 단어기는 해요. 모의고사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애들이 몰라요. 노지 재배. 자, 노지가 무슨 뜻? 땅 노동하는 노동하는 땅. 다행이네. 늙은 땅이라고 안 해서. 늙은 땅. 자, 여러분들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술 중에 참이슬이 있을 거예요. 참이슬이 이제 이름이 바뀐 지가 좀 되긴 했지만 그 전에 참이슬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진로였어요. 진로. 그래서 지금 참이슬 병에 보면 한자로 써 있어. 참진 이슬로. 이걸 우리말로 바꾼 게 참이슬이잖아요. 이슬로야. 그래서 얘는 이슬로자예요. 자, 천정이 있는 곳 실내에서는 이슬이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잖아요. 천정이 없으면 하늘이 보이면 이슬 내리잖아. 이슬은 실외에서만 내려요. 실내에서는 이슬이 안 내리잖아. 그냥 바깥에서 천정이 없이 그냥 농사 짓는 거 노지 재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는 시설 재배, 여기는 노지 재배. 그 다음에 이쪽은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냐면요,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품 작물을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떤 걸 재배하냐면 주로 먹는 곡식, 쌀이나 보리를 재배한다. 주곡 작물을 주로 재배하죠. 두 개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두 지역 중에 그럼 상대적으로 밭의 비중이 높은 곳이 어딜까요? 밭이 더 비중이 높은 동네. 경기도가 더 높을까요? 아니면 전라도 지역이 밭의 비율이 더 높을까? 자, 답은 밭은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많아요. 자, 잘 들으세요. 논이라고 하는 건 물을 가둬두고 농사를 짓는 게 논이잖아요. 이게 물표시잖아. 시설 재배도 기본적으로 밭농사예요. 밭인데 비닐하우스를 씌운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상품 작물은 논이 아니라 대부분 밭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밭의 비중은 경기도 지역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얘가 전라도냐 아니면 경기도냐 그걸 찾는 문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근교 농업지역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한 2, 3분 동안 정리하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눈을 떠봤더니 7시 6분이더라고요. 알람은 아예 소리도 못 들었고 그나마 일어난 것도 우리 엄마가 오랜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전화 그 전화 소리 듣고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대 바로 근처에 사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아침에 오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택시 타도 답이 없어. 길 막힐 게 뻔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일단 남자들의 그 초능력 7시 6분에 일어나서 시계 확인하고 그거 다 준비하고 씻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하고 챙겨서 나와서 시계를 봤더니 7시 15분. 샤워했는데? 아니 9분 만에 다 준비하고 빼놓은 거 없이 다 그냥 가져놨어요. 뭘 이렇게 했어요. 아니야 비누칠까지 다 했어. 면도까지 다 하고 나왔어. 대박이다. 연도를. 7시 6분에 일어나서 7시 15분에 집을 나왔다고요. 진짜 대박이다. 남자 군대 갔다 오는 거 문제는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 진짜요? 저요? 군대 한 달 갔다 왔잖아요. 네, 체중이 없어. 뭐지? 가벼워. 내가 이야기 안 했어요? 했잖아. 기억이 안 나요. 그거. 했어. 이야기 했을 거야. 고등학생이 모른대요. 고등학생이 모른대요. 몰라도 돼. 왜 굳이 알라고. 소외될 만해요. 어쩌지? 니는 들은 얘기잖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가벼워. 시간을 잘 재보니까 굉장히 빨리 풀어서 나오면 집에서 여기까지 한 40분이 걸리더라고요. 몇 시까지 와야 되는데? 다니는 애들이 7시 40분까지. 네. 비다니면 좀 늦어도 되지. 8시. 다행히 학교 오니까 10시가 안 됐더라고요. 대박이다. 택시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타면 못 오지. 제대로 나가야지 이 시간대에는. 택시 타면 택시 탔으면 아직도 아마 길거리에 있을걸? 그렇게 막히고. 우리 그저께 집에 갈 때 비 왔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비 오니까 도로가 좀 막히더라고요. 비 오니까 이게 중간에 갈아타기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사당역에 가면 집에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사당역에 가서 버스를 타고 7시 30분에 버스를 탔어요. 밤 7시, 저녁 7시 30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되겠나? 그쵸? 집에 도착했더니 9시. 걸어가는 시간보다 더 걸리더라고. 자, 166페이지를 넘어갈게요. 몇 문제 풀고. 자, 166페이지에 보면은 자료 분석 1 한번 볼게요. 1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도시 단원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제일 강조했던 단어가 뭐냐면 주간 인구 지수였어요. 주간 인구 지수. 밤에 비해서 낮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얘는 야간 인구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이라고 했고, 이 수치가 100보다 크면 도심 지역, 업무 기능이 더 많은 지역, 얘가 100보다 작으면 주거 기능이 많은 주변 지역. 수치만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보통 자료를 제시하는데, 자, 위에 있는 건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 숫자를 직접 제시를 했어요. 두 개를 비교하라는 얘기지. 자, 가운데 있는 선은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가 똑같은 지역,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인 도시예요. 자, 가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가는 점을 찍어보면 알겠지만 야간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가 훨씬 많은 지역이 되겠죠. 자, 가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다 작다. 가는 야간 인구분의 주간 인구가 100보다 크다. 그럼 도심이에요, 주변 지역이에요? 도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 지역은 당연히 주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가 쪽에는 점이 몇 개 없어요. 도심은 몇 군데 안 되니까. 근데 주변 지역은 굉장히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성북구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 숫자만 봐도 나 쪽이 주변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따라서 얘가 중심 지역, 도심 지역, 주변 지역, 주거 지역 그거 구별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되게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문제를 봤더니 얘는 친절하게도 주간 인구 지수를 직접 제시해 줬어요. 중구랑 종로구 봤더니 200이 넘어가는 도심 지역, B, C, D, E는 100이 안 되니까 주변 지역. A는
A는 분명히 종로와 중구가 아닌데 얘가 200 가까이 되죠 지금. 강남이에요 강남. A가 강남. A는 도심과 주거지역의 중간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만한 내용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선택지 2번 한번 봐보세요. 도시 내 기능의 지역별 분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연아, 언제 또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거 기능은 이렇게 빠져나오고 업무 기능, 상업 기능은 도심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업무 기능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주거 기능은 주변 지역에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이쪽 동네는 주간 인구 지수가 점점 커져요. 집은 빠져나가고 회사가 많아지니까. 주변 지역은 점점 주택만 늘어나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점점 작아져요.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수치를 보면 알겠지만 중구랑 종로구는 주간 인구 지수가 더 커졌잖아.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작아졌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하고 중심하고 주변 지역하고 성격이 더 대비가 뚜렷해진 거죠. 도시 내 지역 분화가 더 심화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설명은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 의미라고요. 그 주간 인구 지수 변화를 보면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략적인 그림을 알 수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167페이지. 자, 문제를 보면 농촌 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가와 나 두 군데를 물어봤죠. 감각이 있으면 전통 농업지역하고 근교 농업지역하고 두 가지 비교하는 문제라는 거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 가를 봤더니 가는 1975년에 비해서 2005년 30년 사이에 인구가 엄청 줄었죠. 전통 농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오히려 인구가 늘었죠. 근교 농업지역이에요. 두 가지만 구별하면 판단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밑에 있는 스스로 풀어보기 한번 볼게요. 자, 스스로 풀어보기는 문제를 한번 꼬았어요. 자, 그래프 밑에 있는 글을 보면은 가 지역의 비중에서 나 지역의 비중을 뺀 값이 그냥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크기만 알려준 거죠. 자, 그래서 가에서 나를 이렇게 뺐더니 가운데 있는 겸업 농가 인구 한번 볼게요. 자, 겸업 농가 인구를 봤더니 가에서 나를 뺐더니 수치가 대략 얼마큼이 나왔냐면 25가 나왔죠. 그러면 겸업 농가는 가가 많은 거예요? 나가 많은 거예요? 가가 더 많은 거죠. 자, 겸업 농가가 더 많다. 가는 근교 농업, 나는 전통 농업. 그렇게 해서 문제를 찾으면 역시 답은 엄청 쉬운 거죠. 자, 그래서 가에서 나를 뺀 상대적인 값을 제시하잖아요. 문제를 살짝 꼬았을 뿐인데, 자, 이거 수학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문제를 꼬으면 지리에서는 배점이 3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진짜 원숭이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은서야 왜 이렇게 힘들어해? 뭐라고? 아니야, 뭘 끝이야. 아이씨. 너 확 걸려낸다. 지우개 던져버린다. 네. 이거요. 가에서 말을 듣는데 네. 젊은가가 많다는 얘기예요. 가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가가 근교지역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가 근교지역이잖아요. 아, 이거 지금 위에 거 설명이잖아. 얘는 지금 위에 거에 대한 다른 거예요? 네.
위에 거하고 어. 최고 최고. 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없어. 아, 내가 공개 비난할 거야. 자, 여러분 168페이지 볼게요. 168페이지. 자, 이제 문제 몇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또 몇 문제 풀어줄 거니까 정말 몇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1번. 자, 모든 문제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자, 이게 수능 기출 문제인데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대도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여기만 보더라도 뻔해요. 도심 지역 물어볼 거고 주변 지역 물어볼 거고 대도시 주변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물어볼 거고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도 세 가지가 나왔죠. 자, 가를 봤더니 건물들이 높고 건물들의 모양이 독특하고 다양하죠. 가는 도심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건물들이 높긴 한데 그 앞쪽으로 봤더니 주택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높은 건물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땡땡 아파트라고 써있죠. 디테일 쩔지. 근데 이게 애들이 수능을 볼 때가 되면 장님이 되더라고요. 당시 수능 보고 온 애들한테 이 문제 그러니까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겁나 어려웠대. 왜요?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 왜? 그랬더니 도심하고 주변 지역하고 구별을 못하겠대. 자, 얘가 지금 실제 시험지보다는 좀 작죠? 문제가. 시험지는 더 커요. 시험지에서는 실제로 땡땡 아파트가 뚜렷하게 보였거든요. 아, 내 눈에는 거기서 광채가 나더라고. 근데 애들은 그걸 못 봤대요. 뭐 어떡해. 자, 그 다음에 다는 비닐하우스 같은 게 되게 많은 걸로 봐서 대도시 주변에 있는 농업지역이죠. 그것만 파악하면 답은 나와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5번 문제. 자, 선생님이 역도시화 설명했던가요, 혹시? 역도시화. 사람들 줘야 돼. 했어, 안 했어? 모르겠어. 도시화는 했는데 역도시화는. 그래, 그럼. 자, 우리가 도시화는 말 그대로 도시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죠. 역도시화는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시의 인구 비중이 증가한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정말 도시가 정말 살기 힘들어지면 바꿔 말하면 귀농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의 인구가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또 이렇게 줄어들지 않더라도 오늘날에는 도시의 인구 비중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하더라도 농촌에서 도시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비슷해가지고 그냥 도시 인구 비중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도시화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간다. 도시의 인구 비중이 줄어든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귀농 현상이 있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도시 인구 비율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봤더니 디귿 역도시화 현상에 의해 인구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다. 여전히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된 거지. 오케이?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그래프상에서는 그런 게 없고 설령 역도시화 현상이 일부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거지. 대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8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단어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는 도심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도시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이 하더라도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도시의 규모가 작으면. 그런데 서울처럼 대도시가 되면은요, 말했던 것처럼 도심 하나가 주변 지역까지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 도심 말고 부도심. 그래서 서울에는 대도시에는 부도심이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 도심도 중심지고 얘도 중심지고 얘도 핵심 지역이고 얘도 핵심 지역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핵심이 하나다 단핵 구조. 핵심 지역이 여러 개다 다핵 구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은 8번 문제에서 기억. 도시는 점차 단핵 구조로 변화될 것이다. 단핵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 의미 설명하려고. 자, 기억은 맞는 설명이야, 틀린 설명이야? 자, 시간이 지나면서 부산, 광주, 대구의 도심 인구가 줄어들고 있대요. 쉽게 말해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의 주거 기능은 빠져나가고 업무 기능은 이렇게 모여들고 도시가 점점 지역 문화가 뚜렷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대도시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단핵 도시가 아니라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다핵 도시로, 다핵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였어. 그래서 단핵이랑 다핵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구나 지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그러니까 3번 문제는 도시와 곡선을 다른 형태로 지금 변형한 거예요. 근데 뭐 어렵게 나오지 말고요. 가에서부터 나를 지나서 다 나가 됐을 때 그래프에서 뭔가를 제시하는 거 그게 뭔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옮겨놓은 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에서 나가 될수록 다를 지나 나가 되면 도시 인구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죠. 지금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점점 가운데서 멀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멀어졌잖아요. 도시 인구 비율이 점점 증가했잖아. 물론 라 단계에서는 살짝 감소해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가, 나, 다, 라.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가 나에서는 조금 줄어들었잖아. 그래프 한번 잘 봐보세요. 어려운 그래프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사장님이 설명하자는 게 뭐냐면 니은 한번 봐보세요. 니은. 자, 니은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나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나 시기에. 근데 여기 봤더니 가운데에 이렇게 누렇게 표시가 돼 있죠. 거기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적정 인구라고 써 있죠.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적정 인구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서울이 이렇게 있어요. 이촌 향교 현상이 일어나면서 서울로 사람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막 이사를 와요. 그러면 이 사람에 맞춰가지고 도시 내에 있는 시설도 늘어나야 돼요. 집도 늘어나야 되고 학교도 늘어나야 되고 병원도 늘어나야 되고 근데 이 속도를 도시에 있는 그 시설들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금방금방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또는 이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적정 인구에 비해서 도시화가 막 진행이 될 때는 인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을 때가 생겨요. 이런 현상을 도시화가 지나치게 많이 됐다. 앞에 과잉이란 말이 붙는 거죠. 과잉 도시화. 과잉이라는 뜻 알죠? 과잉 진료 무슨 뜻이야? 과잉 진료. 과잉 진료 병원에서 하는 거. 물론 못된 병원에서 하는 거. 과잉 진료. 너무 많이 많이 그냥 필요 이상으로 그냥 이렇게 뭐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피곤해서 갔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뭔가 의심이 된다면서 갑자기 MRI를 찍어보지. 물론 결론은 감기인데 그런 경우 지나치게 너무 많이 하는 걸 과잉이잖아요. 도시화가 너무 급격하게 많이 됐다. 과잉 도시화. 우리가 단계에서는 과잉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